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한국 시각 5월 8일 새벽 3시에 FOMC 정책금리 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FOMC 정책금리 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시각 2025년 5월 7일 FOMC 정책금리 결정이 예상대로 동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밴드를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보호관세의 추진이 미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안개처럼 더욱 짙어지고 있기에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보호관세와 중국의 보복관세는 100%를 넘어선 순간 이미 의미가 없어지고 교역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고 어느 쪽도 승자라고 할 수 없는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될 것을 알고 있기에 결국 협상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관세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협상에서 큰 성과를 냈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마음이 급해졌다고 보입니다. 영국과의 협상은 세부 항목이 없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행해진 협상으로 앞으로 협상해야 할 다른 나라들의 보여주기식 협상, 즉 일종의 쇼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것이죠. 영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10만 대의 자동차 외에 큰 건이 없고 미국이 영국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으며 수출의 큰 비중을 서비스 수출이 차지하고 있기에 이 협상에서 영국의 노림수는 영국을 통한 대미 수출의 우회로 역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한국, 호주, 일본 등 국가들과의 협상 전에 성과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트럼프 정부의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PDFP, 민간 국내 최종 구매 또는 민간 국내 최종 판매라고 하는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FP, Private Domestic Final Purchases, 최종 민간 국내 구매와 관련된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시장 가치의 합인데 그 구성 항목 중에서 변동성이 큰 민간 재고 변동, 정부 소비 지출 및 총 투자, 순수출을 제외한 지표입니다. 국내 자원에서 자립형 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어 PCE 또는 코어 CPI와 같은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혹은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 소비지출 지수를 산출하면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의 결과를 제외한 근원 물가를 산출합니다. PDFP는 이 근원 물가와 같은 것으로 GDP를 산출하는 구성 항목 중에서 변동성이 큰 민간 재고 변동, 정부 소비지출 투자, 순수출 등을 제외한 지표인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을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으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 영향을 주는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한 지표를 산출하여 일시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PDFP는 경제의 근본적인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가 얼마나 활발한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전 미국 1분기 GDP를 알아본 영상에서 1분기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나타낸 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PDFP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밑지식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FOMC 정책금리 결정 성명서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상 왼쪽은 지난 3월의 FOMC 성명서이고 오른쪽은 이번 5월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색인과 같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변경되거나 추가된 부분이고 회색 부분은 삭제된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변경되지 않은 부분을 나타냅니다. 성명서의 처음 1번 부분부터 변경되었고 이는 1분기 GDP에 영향을 준 수출의 내용이 성명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뒤 2번 부분 경제 전망 에 대한 미 연준의 판단이 강조되었으며 3번 부분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성명서에서 붉은색 투명한 박스로 표시한 부분인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이 이번 성명서에서는 삭제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지난 성명서와 모두 동일합니다. 성명서 전반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이 불확실성을 유발한 경제 주체에 대해 미 연준의 비판 의지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에서 하드 데이터로 나타나는 확실한 변화, 즉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나 실업률의 상승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야만 통화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성명서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OMC 성명서 윗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1번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순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지표는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지수와 같은 소프트 데이터는 경제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지만 나타나는 하드 데이터인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고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나타났지만 저번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원인은 보호관세를 우려한 민간의 상품 수익 급증에 있었습니다. 순수출의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성명서의 표현은 경제 성장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숫자 2번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 연준은 further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호관세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난날보다 더 커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숫자 3번으로 표시한 부분에서는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의 위협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실업률의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같이 오는 상황,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은 섣부르게 무언가를 결정하여 움직이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미 연준의 의지입니다. 다음은 FOMC 성명서 아랫부분입니다. 성명서 아랫부분에서는 변경된 내용은 없이 동일하며 지난 3월에 FOMC 성명서에서 기록되었던 테이퍼링 관련 내용만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성명서에서 밝힌 대로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계획대로 실행될 것이므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결한 금리 밴드가 충분히 제약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 FOMC까지 나타나는 데이터에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지표나 실업률 지표가 나타나야만 통화정책 방향이 수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3월 기준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지만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테이퍼링과 관련한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5월의 성명서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결정이었고 소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요약입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 등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선제적 금리 인하는 어렵다,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현황 및 전망과 관련해서는 GDP 경제 성장률의 원인은 높은 순수출에 있었다고 판단, 더 안정적인 PDFP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전망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 어려운 까닭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가의 안정과 최대의 고용이라는 미 연준 양대 책무 중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타나는 데이터에 따라 무게는 이동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금리 수준은 충분히 제약적이며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불확실성에 따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 경로 및 관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시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기자회견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다음은 CME 패드워치 툴입니다. 지난 3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영향으로 5월에는 동결을, 6월에는 금리 인하 기대가 상승하였으나 이번 5월 FOMC 발표와 불확실성 그리고 신중한 관망에 6월 금리 인하 기대는 많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CME 패드워치 상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6월에 79.7%가 동결을 예상하고 7월에는 53.4%가 스몰컷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4월 30일 발표된 3월의 개인 소비 지출과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각각 2.3%와 2.6%를 기록하였습니다. 개인 소득은 지난달 대비 0.5%가 증가하였으며 개인 소비 지출은 지난달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의 흐름을 보면 지난 24년 9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번 3월에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의 수치는 24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변동성이 큰 지표들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마찬가지로 2.6%는 24년 8월 수준이 된 것입니다. 보호관세의 영향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조사된 소프트 데이터처럼 정말로 꺾인 것인지는 앞으로 지표를 몇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월 10일 발표된 3월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한 지난 24년 9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1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변화가 미미하다가 마찬가지 1월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33%이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2.71%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에서 가스, 전기 등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에서 주거, 운송, 의료 서비스 순으로 가격 상승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과 소비자 물가 모두 관세의 영향이 지표로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지만 지표상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 속도의 둔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관세의 영향은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추세적 흐름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 실업률 변화입니다. 5월 2일 발표된 4월의 실업률은 4.2%로 지난 3월의 4.1%에서 0.1%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4.5%라는 가상의 선을 그어보았을 때 계속해서 그 이하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동시장은 서서히 냉각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시장은 서서히 냉각되고 있고 지금과 같은 실업률은 자연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상황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에 갑자기 높은 수준의 실업률이 나타나는 예상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산업별 고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일자리 업종별 증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지난달과 같이 사교육 및 건강 서비스가 가장 비중이 높고 운송 및 창고업과 레저 접객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감소가 큰 업종은 없고 소매업과 제조업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월 2일 발표된 4월의 비농업 고용지수에서 17만 7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전문가가 예상한 13만 8천 개를 넘으며 여전히 단단함을 나타냈습니다. 4월의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예측 3.9%를 밑도는 3.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대비 0.2%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가 증가한 것입니다. 모든 직원의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3시간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완만한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제조업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0.2시간 감소하여 4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경색이 시작되면 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고용상황 요약표를 보면 미국의 실업자 수는 716만 5천 명이고 실업률은 4.2%입니다. 고용률은 60%, 노동시장 참여율은 62.6%입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51만 8천 명이 증가했고 고용자 수가 43만 6천 명이 증가했으며 실업자 수는 8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27주 이상 실업자는 167만 4천 명 수준이며 전체 실업자의 23.3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경제 활동을 할 의사가 없는 학생, 주부, 몸이 불편하거나 구직을 단념한 사람을 뜻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가 34만 3천 명이 줄었으며 고용률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승한 것은 노동시장의 활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노동통계국이 제공하는 부인율 대 실업률 분포를 보여주는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베버리지 곡선 이론은 쉽게 말해서 부인율이 하락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기업들이 구인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업률은 올라갈 것입니다. 부인율을 V라고 하고 실업률을 U라고 할 때 붉은색 점선은 부인율과 실업률이 같아지는 가상의 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5년 3월의 구인율은 4.3%이고 실업률은 4.2%로 가상의 선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부인율이 감소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의 연착륙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의 선 오른쪽으로 붉은색 상자로 표시한 점들처럼 실업률이 부인율보다 높아지는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부인율 감소가 일어나면서 임금이 정체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 미 연준의 양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금리를 낮추게 되면 고용은 좋아지겠지만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과 물가 둘 중 어느 것이 더 급한 문제인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기자의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한국에서 기자라는 자들의 질문 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어쨌든 FOMC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파월 의장에게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속 시원하게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물론 아니지만 현재 상황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관세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할 위험이 커졌다. 지금은 정책을 급하게 바꿀 시점이 아니며 경제 흐름을 관찰하며 신중히 움직이겠다 라고 답변한 것은 은연중에 보호관세 정책 추진으로 미국 경제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트럼프 행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보호관세 우려로 변동성이 높은 순수출이 데이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했으며 GDP에서 변동성이 높은 항목들을 제외한 PDFP는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리얼 GDP와 리얼 PDFP의 흐름을 2021년 1분기부터 이번 2025년 1분기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지식으로 설명한 것처럼 PDFP는 경제의 근본적인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PDFP에서 순수출과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여서가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변동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PDFP를 강조한 까닭은 1분기 마이너스 0.3%의 성장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수입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경제 성장이 곧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FOMC 정책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되어 정책금리는 4.25%에서 4.5% 금리 밴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증가했으며 보호관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145% 관세 철회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8일 영국과의 무역 협상 발표에서 협의가 잘 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말을 바꿔 그럴 수도 있다. 145%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관세가 낮아질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 스콧 재무부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감세, 규제 완화를 설명하고 무역 합의가 더해지면 지금 가서 주식을 사는 게 낫다. 정말 랠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당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SNS상에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오른 것 같다 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필요에 따라 말이 바뀌는 것은 이미 트럼프 일기를 겪어온 경험에 따르면 상수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과의 협상을 보여주며 압박하는 협상의 기술을 쓰고 관세를 낮출 것을 암시하며 기대감을 높이고는 있으나 실제로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 국가와 무역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관세는 공급망을 교란하고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며 투자 심리도 감소하고 기업들의 공급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일시적일 것이지만 미 연준이 판단한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 미 연준은 물가와 고용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물가를 먼저 잡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 국가가 보호관세 협박에 무릎을 꿇고 무역 협상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금의 하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중한 정책금리 결정은 단점도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필요한 대응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호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하는 감세 등의 정책은 국가 재정 적자를 더욱 심하게 만들 것이고 부채를 키울 것입니다. 감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 사회 양극화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는 사회를 붕괴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호관세는 하나의 수단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것을 집어치우고 경제의 안보를 묶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나라를 우리 미국이 지켜줄 테니 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안보도 장사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제대로 이루어내려면 국민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무역 협상뿐 아니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FOMC 정책금리 결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